안녕하세요. 주식시마론 권미란입니다. 광란의 2020년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것들의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일 텐데요. 코로나19 사태로 사상 최저 금리까지 떨어지면서 유동성이 유례 없이 퍼지게 되자 많은 투자 자산들에 대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인식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때때로 일간 거래 대금이 주식보다 코인 시장이 더 높을 때도 있고요. 또 NFT 대체 불가 토큰 여기에서도 역대 최대 거래 금액이 나오고 있는데요.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뎁레이더에 따르면 올해 1분기 NFT 전체 전 세계 거래액이 12억 달러, 우리 돈으로 1조 4,400억 원으로 지난해 전체 거래 대금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분기에는 107억 달러, 12조 원대로 급성장해서 사상 최대 금액을 기록했는데요. NFT는 그림이나 영상, 음악 같은 창작물이나 자산을 인증하는 블록체인 상의 디지털 자산 인증서입니다. NFT는 창작물에 대해서 유일무이한 인증서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위조나 도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굉장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어떤 중요한 장면을 담은 영상이나 사진, 텍스트 모두가 NFT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NFT 시장에 진출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이번 주에는 카카오의 암호화폐 클레이튼 기반의 NFT 아트 16,000여 점이 30분 만에 다 완판이 됐다는 소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NFT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혁신이다, 버블이다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주식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 가운데 오늘 중요한 주제 두 가지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식시마론 첫 번째 주제 지금 바로 공개해드리죠. 기로에선 플랫폼 산업 상생과 혁신 가능할까? 네, 규제 이슈로 그동안 조정을 받다가 고점 대비해서 30-40% 조정 이후에 저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카카오 네이버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 산업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회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야기 차차 한번 좀 풀어나가 볼 텐데요. 먼저 첫 번째 주제는 플랫폼에 대한 주제입니다. 앞서서 카카오의 여러 계열사들이 여름장에 많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6월에 금융당국으로부터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인가를 받았고요. 그러다가 9월부터 갑자기 정치권의 공격을 받게 된 이 플랫폼 기업들인데요. 카카오 네이버를 향해서 규제에 대한 목소리들이 정치권에서 높아지면서 관련한 부담감들이 시장에 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산업이 규제 직격탄을 맞았는데요. 기업별로 타격을 받은 산업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이번에 플랫폼 산업 중에서 제일 논란의 중심이 지금 된 게 네카오라고 불리우죠. 네이버, 카카오 두 개의 회사가 그렇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카카오가 훨씬 심한 타격을 좀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두 가지 이유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네이버 같은 경우 과거 이미 타격을 입은 바가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11년에 골목 상권 이슈가 번진 적이 있었고요. 2015년에 부동산 DB를 가지고 부동산에 대한 어떤 중개 등등 또는 정보 제공을 가지고 네이버가 또한 골목 상권 이슈에 휘말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매를 먼저 맞았다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골목 상권 이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가능하면 과거에 분쟁을 빚었던 그런 영역에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중소 플랫폼과 공존하는 이런 전략으로 좀 방향을 선호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카카오 같은 경우 특히 올해 상장 이슈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이 정말 KB 금융지주를 뛰어넘어서 그냥 단숨에 은행 그냥 은행 시가총액 1위가 돼버렸던 그러니까 네.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의미로 충격을 주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카카오 전체 그룹이 총진격, 돌격 앞으로 이런 모드로 갔었고 결국 그러다 보니까 카카오가 특히 B2C 업종에서 곳곳에서 마찰을 빚었던 이런 지금 올해 그래서 드디어 국감에서 문제가 되는 이런 좀 흐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중에서 특히 네이버 카카오 중에서도 네이버는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하고 카카오가 지금 타격이 더 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카카오 내부에서 특히 크게 타격을 입을 부분이 모빌리티 그리고 또 하나는 카카오페이 같은 두 개의 금융과 모빌리티 두 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두 개가 기본적으로 이제 B2C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골목 상권 이슈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제 김범수 수장이 이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골목 상권의 어떤 이슈가 발생하는 곳으로부터는 철수하겠다. 그래서 뭐 미용이라든지 꽃배달 중개 이런 쪽에서 철수를 하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이제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모빌리티에서도 뭐 수수료를 올리지 않겠다 또는 인하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성장성 이슈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카카오가 B2C를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아마 중요한 하나 판단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규제법이라고 칭할 만큼 당시 2010년대 초반에 네이버에 대해서 규제를 했던 이후에 네이버는 좀 사업 방향을 바꿨군요. 교수님, 회장님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진짜 네이버에서는 이제 유저들이 같이 좀 상생할 수 있는 스마트 스토어라든지 다양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던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글로벌 진출도 굉장히 또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었던 계기가 또 그게 아니었을까. 그렇습니다. 예,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네. 그 골목 상권 논란이 2011년, 10년경에 발생하니까 이제 이거 확인되지 않고 제가 이제 네이버 내부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이해진 의장이 내부에 좀 지시를 내렸다는 이야기가 소문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골목 상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한 확장을 그만하고 해외 쪽으로 방향을 좀 틀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라인이 이제 일본에서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태 이후로 지진 이후로 성장 가능성이 보이니까 라인에 거의 올인하는 거죠. 그런 점에서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는 올인할 수 있는 대상이 이제 생겼는데 네. 거기에 비해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10년 전에 그 이미 논쟁을 그러니까 분란을 겪었고 라인이 생기자 거기에 이제 올인했던 그러니까 약간의 시차가 좀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향후에 이제 카카오도 동일한 어떤 패턴 또는 동일한 하나의 성장 전략, 동일한 해외 전략을 취할 거라고 이제 예상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해주신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아요. 네이버가 앞서서 그렇게 이제 규제의 어떤 부담을 겪고 나서 사업 방향을 틀었는데 사실 그 아까 말씀해주신 라인의 일본 내 위상이라든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도 네이버가 뭐 지금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웹툰 같은 것들로 또 해외 영역 확장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2018년인가 19년에 방송에서 이제 네이버는 글로벌 기업 아닐까요? 라고 했더니 전문가분께서 네? 라는 발응을 해주셨어요. 근데 이미 기업 내에서는 거의 10년 전서부터 그렇죠? 네, 변화를 시도를 해왔고 그게 이제 결실이 2020년대 정도 들어서니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카카오는 이제 정부의 규제를 받게 되면서 또 뭔가 성장을 위한 방향을 찾아 나가야 될 텐데 어쨌든 이런 공격을 받았기 때문에 나온 상생안이긴 합니다. 그런데 카카오의 상생안이 나왔는데요. 네이버가 앞서서 내놨던 것과 비교했을 때 다른 점이 있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네이버의 어떤 그 당시에 내놨던 상생안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카카오의 상생안이 훨씬 더 파격적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번에 카카오가 그 당시에 이제 네이버의 논란에 비해서 이번에 카카오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집중적으로 좀 표적이 되었을 뿐만 아니고 카카오의 성공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움직임이 그동안은 사실 없었거든요. 네이버는 계속 있었습니다. 네이버는 잔펀치를 많이 맞았던 데 비해서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이번에 KO 펀치를 맞은 거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생안 자체도 당시에 어떤 네이버가 내놨던 상생안에 비해서 이번에 카카오가 내놓은 예를 들면 상생기금 3천억 원이라는 등등은 훨씬 더 파격적이고 과감하긴 합니다. 하지만 절대적 기준으로 볼 때고 현재 카카오가 직면하고 있는 그런 비판을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못 된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좀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그런 고민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제 급하게 좀 이번에 이제 상생안을 보게 되면 좀 급하게 내놓느라고 좀 전체적으로 좀 거칠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민이라든지 네. 예를 들면 정치권에서 원하는 수준의 그런 정도의 수준에는 좀 미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제 뭐 21일 날 다시 이제 김범수 수장이 이제 국감에 다시 이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만 그때 아마 구체적으로 뭔가 또 이 대안을 내놓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상생안은 카카오가 계속적으로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구체적이고 또 포괄적인 그런 대안들을 아마 내놓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생안은 좀 미흡하지만 향후에 카카오가 어떤 대안들을 좀 내놓을 것인가를 지켜볼 필요가 좀 있습니다. 네. 카카오의 상생안이 조금 전에 화면으로 나왔는데요.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쇄신하는 부분과 상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교수님 내용 말고 아까 그 표를 좀 볼게요. 그러면서 카카오 내부에서는 웹툰을 필두로 북미 시장에 진출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회장님께서는 위 회장님께서는 카카오 엔터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주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뭐 김범수 의장한테 가지고 있는 유일한 그리고 최후의 카드가 어떻게 보면 엔터입니다. 카카오 엔터. 그리고 이미 카카오 엔터가 상장이 예정돼 있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국내냐 해외냐 이제 선택만 남아 있는데 상장은 어느 쪽으로 하든지 일단 결정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카카오 엔터가 아마 일본의 라인 정도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카카오 엔터라는 것은 우리가 이번에 그 넷플릭스 그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괴감이나 아쉬움이 뭐였냐면 컨텐츠의 탁월함은 가지고 있었는데 넷플릭스라는 플랫폼을 우리가 가지지 못함으로써 네. 결국 넷플릭스가 투자한 자금이 254억이라는 게 밝혀졌거든요. 근데 넷플릭스가 얻은 수익은 1조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런 상황을 도대체 그러니까 이 재주는 그 한국이 부리고 그리고 돈은 뭐 이제 넷플릭스가 돈을 버는 이건 왜 이런 문제가 생겼냐면 컨텐츠하고 플랫폼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네. 카카오 엔터 같은 경우는 결국 컨텐츠하고 플랫폼이 통합되어 있는 그래서 한국이 컨텐츠도 가지고 있고 한국이 플랫폼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플랫폼이 일본 시장에서 1위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 등등 각 지역에 아주 대단히 공격적으로 진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카카오 입장에서는 카카오 엔터를 중심으로 글로벌 사업을 한번 전개할 만한 아마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카카오 엔터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사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음악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웹툰 이런 것 그러니까 웹툰 산업을 일본의 한국 내에서 웹툰의 유료화를 조기에 실현했던 사실은 카카오 엔터가 시도하기 전에는 웹툰이라든지 이런 컨텐츠 유료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겼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카카오 엔터의 이제 CEO가 그걸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가지고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에 사실은 컨텐츠 비즈니스라는 게 컨텐츠의 유료화라는 게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일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음악 뭐 예를 들어서 뭐 영화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웹툰, 소설 뭐 이런 어떤 컨텐츠 그러니까 종합 컨텐츠 플랫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또 그런 컨텐츠가 영상화될 때 활동할 수 있는 스타들의 그런 소속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예. 정말 종합적인 엔터사로서 컨텐츠와 플랫폼을 모두 아우르고 있는 그 회사라는 점에서 카카오 엔터의 카카오 내에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질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뭐 정치권에서는 규제를 좀 이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회장님께서도 지금 그 카카오의 상생안에 대해서 아직은 좀 부족하다고 평가를 해주셨고 정치권도 아무래도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내일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의 그 관계자분들이 출석하게 되는데요. 어떤 내용들이 나올까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김범수 선생님 출석을 하면 세 번째거든요. 네. 세 번째인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두 번까지는 뭐 우리가 이제 카카오의 또 골목 상권 이슈라든지 이런 이슈의 대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세 번은 좀 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마 내일 나오게 되면 분명히 이제 김범수 소장은 또 사과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겁니다. 일단은 뭐 죄송하다. 그러니까 두 번에 계속 이제 그런 뭐 솔직하게 사과를 했고요. 왜냐하면 이제 김범수 소장의 성격 자체도 이제 그런 뭐 숨기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한 건 잘못했다는 사람이 그런 성격의 사람이거든요. 또 아마 사과를 하게 될 거 특히 이제 플랫폼 기업이 즉 카카오가 그동안에 이제 직면했던 그 갑질 논란, 골목 상권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아마 충분히 사과를 하는 해명 그리고 사과를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상생의 의지를 아마 밝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 구체적으로 상생안보다는 상생의 방향 그리고 향후에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예를 들면 K큐브 등등에 대한 향후에 이제 변화의 어떤 가능성 그리고 어떻게 큰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가 하는 즉 카카오라는 그룹 전체가 방향 수정을 해서 향후 이제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해서 밝히는 아마 그런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상생에 대한 의지를 아마 강력하게 밝힐 겁니다. 네, 이번 규제로 인해서 카카오 모빌리티와 카카오페이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는 사업의 방향성을 틀어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부담이 될 거고 카카오 모빌리티, 카카오페이 모두 상장이 좀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그 여파가 있습니다.
이런 상장을 앞두고 있는 계열사들이 카카오 규제 이슈가 계속되는 가운데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아마 단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특히 과거에든 카카오라는 것은 그룹 전체가 국민기업의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기업이라는 것은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업.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 카카오톡을 국민 누구나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어떤 좋은 플랫폼을 어떤 그 유료화를 하지 않고 제공해 주었던 어떤 기업 또는 전체 어떤 국가 경제를 개혁하고 또 산업을 혁신하기 위해서 대단히 노력하는 기업 이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만 그런 이미지가 이번에 깨졌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에 이제 얼마 전에 상장을 했던 카카오뱅크와 같은 그런 강력한 후광 효과를 이제 기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지금 카카오가 특히 이제 B2C에 있어서 골목 상권의 어떤 이슈에 좀 말려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럼 기존에 했던 예를 들면 뭐 택시 예를 들면 가맹 택시에 대한 수수료를 다시 환원했는데 그러니까 못 올린 거죠. 결국 올렸던 걸 다시 원칙시켰는데 그러면 수익 모델이 어떻게 되느냐. 네. 그다음에 예를 들면 문제가 또 되고 있는 대리기사 회사를 인수해서 뭐 공동으로 출자하고 이런 걸 했는데 다 그게 안 될 경우에 과연 어떻게 할 거냐 수익 모델. 그러니까 그럼 앞으로 카카오의 M&A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나요? 그리고 이번에 이제 특히 이제 입법화가 규제에 대한 그런 검토들 공정위에서 이미 거기에 대한 방향을 발표를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 중형 플랫폼에 대한 인수를 심사하겠다. 그러니까 이제는 이제 그걸 심사해서 승인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M&A 방향 네. 자체가 중형 플랫폼, 특히 이제 공정위가 발표를 했던 게 100만 이상의 회원을 가지고 있는 그런 플랫폼들은 심사하겠다. 결합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럼 과거처럼 중형 플랫폼들을 자유롭게 M&A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카카오 모빌리티뿐만 아니라 카카오 전체가 향후에 이제 M&A 방향이 이제 소형 플랫폼, 즉 중형 플랫폼이 아닌 대상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 이제 M&A 했을 때 가질 수 있는 그 파괴력, 임팩트도 약해지는 거고 그리고 특히 이제 이번에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 과연 이제 수익 모델을 어떤 걸 더 가져갈 수 있느냐, 또 향후 장기적으로 어떤 식의 어떤 수익성을 개선할 수 있냐, 성장 가능성은 어떤 게 있냐 등등 많은 지금 의문이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에 지금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카카오 모빌리티의 어떤 상장 자체도 대단히 사실은 과거보다도 훨씬 더 조건이 어렵게 돼버렸고 그럼 카카오페이도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금융이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규제를 이미 받는 대상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또 똑같이 향후의 수익 모델, 그다음에 성장성에 대해서 결국에는 상장을 할 때 IPO 할 때 입증하고 설명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전반적으로 상장의 시기도 늦춰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대한 의문들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준비도 좀 필요한 상황이 된 거죠. 네. 그렇군요. 또 여기에 이제 시장에서 그동안은 카카오 계열사들이 상장을 하면서 높은 성장성을 평가를 받았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높게 주는, 기꺼이 높게 주는, 아까 말씀해 주시는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도 너무 비싼 거 아니냐라는 시장의 논란이 있었지만 상장한 이후에 엄청난 상승을 보였거든요. 그만큼 기꺼이 밸류에이션을 높게 해주는, 비싸게 사도 되는 성장성이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면 이제는 정부 규제에 따라서 M&A라든지 그리고 사업 방향에 있어서 제동이 걸린 만큼 그 성장성에 있어서 또 시장에서 높게 평가를 주기 어려운 측면도 카카오에 좀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상장 지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해주셨고요. 그렇다면은 플랫폼 산업,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플랫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잖아요. 우리나라가 글로벌적으로 장악을 해나갔을 때 우리 경제에 정말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중요한 산업인데 앞으로 상생과 혁신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제 먼저 사실 회초리를 맞았던 네이버의 케이스를 보면서 아마 그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플랫폼 산업이라는 자체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글로벌적으로 예를 들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전체적으로 모두 또 심지어는 중국까지 포함해서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비판과 규제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한국만 극히 이제 예외적으로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서 비판과 어떤 규제가 이루어져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럼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런 글로벌의 어떤 하나의 트렌드 추세라면 플랫폼 기업도 거기에 적응하고 활로를 좀 모색을 해야 될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가 이제 2010년, 11년경에 이미 한번 이제 골목 사건 이슈 등등, 그다음에 부동산 어떤 DB에 관련된 어떤 이슈에 말린 적이 있었는데 이후에 네이버가 집중적으로 지금 방향을 선회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중소 플랫폼과 공존하는 방법. 그리고 특히 이제 소상공인들을 끌어올리는 방법, 맞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사실은 네이버가 이제 그런 활동을 하는 게 뭐 이제 국가 전체 산업적으로 볼 때 그렇게 대단한 비중은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기업 이미지를 제고하고 기업 이미지를 우호적으로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일종의 이제 마케팅이나 홍보 활동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본다면 근데 카카오는 사실은 이제 네이버보다도 창업자의 성격을 볼 때 훨씬 더 그런 어떤 산업 구조의 변화 또는 저들 산업을 개혁하고자 하는 의지가 훨씬 더 강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번 특히 이제 골목상권 논란에서 확실하게 그 방향이 맞다는 아마 확인을 하는 계기가 됐을 거기 때문에 과거에는 근데 이제 카카오가 중소 플랫폼이라든지 낙후된 부분을 밀어내는 청소를 하고 새롭게 구조를 짜는 방식으로 접근해서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이런 논란을 계기로 중소 플랫폼과 그리고 그 자영업자들과 함께 공존할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아마 깨달았을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네이버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과감하게 어떤 상생에 대한 노력을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상생과 그리고 국내에서는 이제 상생과 이제 발전이라는 게 성장이라는 게 또는 혁신 이런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또 이슈가 있지만 또는 그런 모델을 잘 만들면 해외로 갈 경우에 또 강력한 힘을 좀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카카오는 글로벌 이제 진출에 대한 확고한 이제 의지, 그 방향을 이번에 밝혔기 때문에 네. 국내에서 만약에 그런 어떤 상생과 어떤 협력 그리고 혁신에 대한 것들이 만약 가능하다는 하나의 모델을 발견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또 해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카카오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동안에는 사실은 상생보다도 오히려 이제 성장, 혁신에 방점을 뒀다면 이번에는 두 개의 좀 밸런스를 잡는, 균형을 잡는 그런 쪽으로 방향선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두 개가 아마 균형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가 그렇게 글로벌 진출해서 결실을 보기까지 어쨌든 뭐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이번을 계기로 해서 좀 더 글로벌로 나아가면서 중소 국내 플랫폼과는 상생하는 그런 전략으로 수정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노이즈를 좀 바탕으로 이것을 딛고 좀 더 성장하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 기로에 놓인 플랫폼 알아봤고요. 두 번째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성장 동력 장착한 게임 산업, 파급력은? 네, 성장 동력 어떤 것일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게임 산업의 현재 성장 동력에 대해서 어떤 걸 가장 먼저 떠올리시나요? 일단은 뭐 당연히 어떤 게임이 흥행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이야기일 것 같고요. 게임 산업에 또 변화가 나타나면서 부각되고 있는 동력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블록체인을 게임에 접목시킨다든지 메타버스가 전 세계적으로 여러 기업들, IT 통신 할 것 없이 여러 기업들의 중요한 화두가 되면서 이 게임이 이 메타버스 가상세계를 기존에 해왔다는 것에 있어서 강점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메타버스가 화두가 되면서 다시 이 게임이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자, 메타버스, 블록체인이라는 성장 동력이 게임에 미치는 영향력, 파급력이 있을까요? 일단 먼저 메타버스를 먼저 좀 본다면 저는 이제 게임 산업에 미치는 파급력은 좀 제한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산업의 어떤 성격 또는 메타버스라는 그 컨텐츠 성격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기존의 게임 산업이 한국의 게임 산업이 20여 년 동안 해왔던 그런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과 어떤 특성들, 대표적인 게 이제 메타버스 내에서 아바타 이런 것들인데 그런 아바타라든지 또 메타버스에서 했던 뭐 공연 또는 뭐 예를 들면 편의점 뭐 이제 CEO가 편의점을 뭐 이제 출점하고 뭐 재패턴에서 이런 걸 했었는데요. 그런 행위들은 거의 대부분 다 게임 내에서 했던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게임 입장에서 볼 때는 최근에 어떤 메타버스를 둘러싼 이런 어떤 열풍들이 좀 당혹스러운 측면이 좀 강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게임에서는 당연시했고 또 가장 잘해왔고 또 그리고 뭐 이 메타버스 내 그러니까 메타버스 분류를 보게 되면 게임이 이미 메타버스의 영역에 포함을 시켜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생각하면 리니지도 메타버스고 지금 뭐 나오고 있는 뭐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과거의 게임 그런 것도 그렇고 뭐 리니지 M도 메타버스고 뭐 리니지 2M도 그렇고
뭐 지금 이제 미르4 같은 그런 어떤 모바일 게임도 메타버스고 뭐 쿠키런도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장르를 다 망라해 가지고 메타버스라는 영역으로 카테고리를 크게 만들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게임사 입장에서는 보면 한편은 조금 당혹스럽고 한편으로는 착잡한 게 당혹스러운 것은 이게 과거에 우리가 해왔던 걸 왜 사람스럽게 메타버스라는 이름으로 게임을 다시 규정하려고 할까라는 그런 어떤 의문점하고요. 또 하나는 메타버스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제 VR, AR이라는 영역도 그렇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했던 거네라는 자신감. 그런 점에서 메타버스라는 화두가 또는 산업이 확장이 되고 이슈가 될수록 결국에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세계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또는 메타버스에 관련된 기술 등등을 다 게임 회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부터는 메타버스하고 게임하고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떠나서 일단은 메타버스가 각광을 받으면 게임 회사는 반드시 각광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메타버스의 산업의 이렇게 이쪽 방향을 보면 결국 돌고 돌아서 결국 다 게임으로 들어오거든요. 예를 들면 수익 모델도 그렇고 뭐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내부에서 그런 유저들이 주로 이제 초등 같은 청소년들입니다만 그들이 만들고 노는 게 다 게임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제페토 같은 경우도 이제 게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뭐 있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결국 메타버스의 귀결제와 종착점은 결국 게임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블록체인은 성장 동력이 될까요? 블록체인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현재는 제한적입니다. 이제 국내에는 블록체인 기반 게임이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사행성 이슈 때문에. 그래서 국내는 과거에 예전에 혹시 바다 이야기라고 아십니까? 도박 아닌가요? 예, 바로 도박입니다. 네. 예, 도박입니다. 그래서 바다 이야기가 빠칭코의 변형, 슬롯머신의 변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바다 이야기 보면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예를 들어서 이 버튼을 누르면 이제 화면에 뭐 고래가 한 마리 쫙 지나가면 그때는 이제 이 대박이 나올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막 사람들이 미친 듯이 돈을 넣고 그게 결국 도박이었기 때문에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에 철퇴를 맞았고 그것 때문에 게임 산업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게임 내에서 예를 들어서 현금으로 뭔가 아이템을 거래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그리고 그 아이템을 가지고 뭐 밖으로 나와서 현금으로 이걸 매매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정부는 법적으로 지금 규제하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어떻게 된 거죠? 위메이드는 국내 서버하고 해외 서버가 분리돼 있습니다. 해외 서버에서만 블록체인 하고 게임이 예. 가능하고요. 예.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똑같이 미르 에전슬 4라는 모바일 게임을 하고 있는데 국내 서버에서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국내는 그런 어떤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들 해외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성공한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국내는 지금 바다 이야기라는 트라우마가 여전히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유저들끼리 매매하고 특히 게임 내에서 뭔가 아이템을 현금으로 사고 팔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은 다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현재는 이제 게임을 관리위원회에서 그걸 허용하고 있지 않고요. 그래서 향후에도 계속 논란이 좀 되고는 있습니다만 다만 이제 블록체인이 우리가 이제 순서를 전체적으로 이제 인과관계를 본다면 블록체인이라는 요소가 게임을 끌어올리는 게 아니고 성공한 게임에 블록체인이 장착되어 있을 때는 흥행의 가능성 또는 산업적 활용도가 높아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예를 들면 게임성이 낮은 게임에 블록체인을 장착한다고 자동적으로 성공하는 건 아닙니다. 네. 그런 점에서 철저하게 게임의 성공 요소 또는 좋은 게임 또는 성공한 게임이라는 전제가 깔린 다음에 어떻게 블록체인을 결합시킬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게 맞는데 다행히 이제 위메이드의 이제 미래의 전설 4 같은 게임은 블록체인을 특히 해외 쪽에 블록체인 기반의 그런 어떤 그러니까 페이 투 언이라고 불리우는 그렇죠.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돈을 번다는 얘기거든요. 플레이 투 언. 예. 네. 그래서 플레이 투 언이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 시스템을 장착을 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그 이제 미르4의 게임성 자체가 일정하게 지금 먹히고 있기 때문에 그 기반에 이제 블록체인을 탑재를 했기 때문에 상당한 어떤 좋은 결과를 지금 낳고 있습니다. 네. 플레이 투 언, P2E가 게임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데요. 유저가 돈을 쓰는 게 아니라 돈을 버는 건데 그런 형태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저는 뭐 가장 먼저 떠올린 건 뭐였냐면 아까 제페토 말씀하셨지만 제페토에서 아바타를 활용해서 뭐 이제 뭐 나이에 많고 적음이 상관없습니다. 누군가가 뭔가 아바타를 활용한 드라마를 만들고 그 드라마를 제작해서 영상을 올리고 하는 그 과정에서 돈을 벌더라고요. 네, 그런 걸 플레이 투 언이라고 생각했는데 뿐만이 아니라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게임을 즐기면서 자산을 얻는데 뭔가 아이템이나 자산을 얻겠죠. 이걸 현금화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블록체인 게임인데요. 이게 해외에서는 가능하지만 국내는 불법이라는 점에서 일단 뭐 블록체인 자체 글로벌적인 흥행력이 있는 IP에 블록체인이 붙는다면 굉장한 확장성과 성장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자면 메타버스는 아까 좀 애매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게임 산업의 성장 동력이 될지 애매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페이스북도 메타버스 기업이 되겠다고 하고 넷플릭스도 메타버스가 경쟁 산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만큼 아무래도 이 메타버스라는 화두가 부각이 되면서 게임은 좀 경쟁이 심화된 측면 때문에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아니요. 근데 저희들이 이제 특히 이제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를 좀 보게 되면, 그러니까 메타버스 이전에 페이스북은 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 같은 CEO의 말을 좀 조심해서 봐야 되는 게, 이 사람들은 항상 자신들의 발언이 주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 그리고 어떤 자신들의 기업의 밸류에이션, 즉 가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잘 알고 계산된 발언을 합니다. 네. 과거에는요, 똑같이 저커버가 어떤 발언을 했었냐면, 이제 메타버스 이전에는 실감이라고 우리가 실감 어떤 미디어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만, VR이나 AR 기술, 이 기술이 미래라고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또 저커버그가 강연장에 사람들이 다 이 VR 그 헤드셋을 이렇게 다 쓰고 이제 있으니까 눈에 앞에 안 보이는 거죠. 그때 저커버그가 그냥 걸어 들어왔어요. 근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이렇게 이 헤드셋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러면서 앞에 나타나서 짠 나왔어요. 뭐 이런 어떤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VR이 미래다. 그리고 페이스북의 VR 기술이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서 아낌없이 투자를 하겠다.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키워드가 메타버스로 바뀌니까 또 메타버스가 미래라고 떠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건 보면 현재 페이스북은 되게 새로운 어떤 비전, 그러니까 페이스북 전체 유저들이 지금 고령화되고 있다는 이미 이슈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뭐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예를 들면 특히 이제 유튜브 이런 데 아주 많이 밀리고 있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어떤 자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하나의 선언적 문구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제 VR, AR의 어떤 과정을 보게 되면 이제 메타버스는 이제 VR, AR 기술을 집어넣고 있습니다만 이제 범주에서 볼 때, 근데 그동안에 우리나라 정부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VR, AR에 막대한 투자를 했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게 산업적으로 결실을 못 맺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도 몇 조를 투자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 VR이나 AR이라는 단어 자체를 메타버스로 치환해서 또 한 번 지금 그런 어떤 페이스북 같은 경우 이벤트를 하고 있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쟁이 얼마만큼 치열하고 이런 걸 떠나서 메타버스라는 그 영역에서 게임이 과연 얼마만큼 게임 산업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좀 봐야 되는데, 게임은 자기의 확고한 비즈니스 모델, 그러니까 메타버스라는 말을 굳이 쓰지 않더라도 확고한 비즈니스 모델과 수익성, 그리고 게임의 개발 방식 등등이 아주 확고하게 확립되어 있는 산업이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해서 더 발전을 할 수는 있겠지만, 네. 현재 게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성장력 또는 강점 이런 것들이 메타버스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보기 위해서 3N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연초에 유저들의 트럭 시위들이 있었어요. 확률형 게임의 확률을 공개하라라는 내용들이었고요. 이런 3N이라고 하는 넥슨, 넷마블, NC, 소프트, 이런 트럭 시위 이후에 이 세 기업들의 주가도 그렇고 위상이 좀 흔들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유 알아볼까요? 전체적으로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는데요. 3N이라고 하는 이제 결국 우리나라 게임 산업을 이끌고 가는 하나의 선도 그룹이었는데요. 네. 하나는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지금 어떤 트럭 시위 등등에서 유저들이 강력한 어떤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만, 확률형 아이템이라는 수익 모델에 지나치게 안주했다는 점, 이게 가장 쉬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말 가장 쉽게 돈 버는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점이 있고, 거기에서 이제 특히 NC소프트 같은 경우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확률형 아이템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리니지 M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이게 조 단위 매출이 나오니까 NC도 충격을 받을 정도 매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리니지 2M이 나오고, 트릭스터 M이라는 또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게임을 만들고, 그다음에 블레이드 앤 소울 2라는 또 확률형 아이템 기반의 게임을 만들었다가 아주 엄청난 비난을 받고 공격을 받게 된, 그래서 주가가 폭락하게 된 바로 결정적 계기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확률형 아이템의 어떤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는 흔히 이제 IP 우려먹기라고 말을 합니다만,
기존의 어떤 온라인 게임의 IP를 계속 모바일 게임에서 우려먹고 있는 거죠. 반복해서. 그래서 네. 새로운 어떤 게임을 안 만들고 기존 게임을 계속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이제 3N에 대해서 대단히 이제 시장에서 불신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선도적 기업이었는데 오히려 이제 국내 유저들이 3N 게임보다는 중국 게임에 대해서 더 고평가하고 이제 평가를 높게 하고 정말 좋게 평가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와중에 이제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이유를 배경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크랩톤이 상장이 됐습니다만 네. 크랩톤이라든지 예를 들면 펄어비스 또 스마일 게이트 같은 과거에는 어떤 3N보다 훨씬 작은 규모의 어떤 게임사들이었는데 그런 어떤 중견 게임사라고 불리우는 게임사들이 3N을 또는 뭐 카카오 게임즈도 있습니다만 3N을 어떤 위협할 정도로 지금 성장에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전체적으로 3N의 지위를 약화시키는 여러 가지 복합적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정말 콘텐츠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모든 분야가 그렇지만 영원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IP 개발도 필요하고요. 또 다양한 수익 모델의 개발도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형 게임사들 이 확률형 아이템에 의존하는 것 대신에 다른 대안이 있을까요? 확률형 아이템보다는 그러니까 확률형 아이템을 포함해서 이야기입니다만 아마 지금 당장 확률형 아이템을 그만두긴 버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워낙 지금 확고하게 비즈니스 모델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차원에서 이야기를 한다면 예를 들면 월정액 이런 어떤 모델들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리니지도 초기 단계 2000년대 초반 뭐 중반 뭐 이럴 때 사용했던 모델이 월정액인데 예를 들면 월 29,800원 이렇게 내면 한 달을 뭐 무제한 이용할 수 있고 이런 게 이제 월정액 모델인데요. 그래서 월정액 모델이라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가능한 모델로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광고 모델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고 모델이라는 것은 예를 들면 일정 시간 광고를 보게 되면 이제 게임 유저들이 게임 플레이를 할 수 있게 해주는 이게 주로 중소 게임사들이 도입하고 있는 모델이 주로 광고 모델입니다. 근데 이런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경우를 포함해서 예를 들면 뭐 월정액 모델, 광고 모델 등등을 좀 복합적으로 사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확률형 아이템 같은 경우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확률형 아이템이 가지고 있는 특히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그동안에 이제 비난을 받았던 게 확률을 공개하지 않았던 게 하나 네네. 큰 이유가 있었는데요. 다 공개됐나요? 공개하겠다고 했는데 법안은 통과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계류 중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통과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통과 이전에 이제 게임 회사들이 급하니까 자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일단은 백기를 들었는데 그것도 지켜봐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확률이 또 지나치게 낮은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NC의 뭐 리니지 M2M 같은 경우는 뭐 이 로또보다 낮은 확률로 결국은 아이템을 네. 만들게 하는. 저도 그거 듣고 충격적이었어요. 아파트 청약이 로또보다는 높거든요. 아, 그래요? 확률이. 예, 확률이 그래도 로또보다 높습니다. 아파트 청약이. 근데 그거보다 낮은 네, 훨씬 확률을 낮습니다.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확률을 좀 계산하는 거 이런 네. 것들이 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중소형 게임사들이 최근에 또 많이 성장을 했거든요. 그 게임사들이 성장한 배경은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뭐 펄어비스나 크래프톤은 이미 중소형이라고 말하면 그건 이제 실례고요. 대형 게임사인데 B3N 게임이라고 게임사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3N이 아닌 대형 게임사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동안에 이제 성장했던 어떤 과정을 보게 되면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배틀그라운드 게임이라는 게 이제 FPS 즉 슈팅 게임인데요. 글로벌 시장에서 아주 대단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게임이었고,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검은 사막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만 원래 이제 성공했던 게 유럽을 기반으로 유럽에서 대성공을 거두었던.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이 특히 MMORPG라는 게임이 유럽 시장이나 미국 같은 서구 시장에서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징크스가 있었는데 그걸 깨버린 게임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게임의 완성도를 끌어올려서 게임의 그야말로 게임성 그 자체를 네. 가지고 승부를 했던 이런 어떤 게임사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평가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네, 이 같은 신작을 글로벌 흥행시킨 게임사들의 3분기 실적은 또 서프라이즈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뭐 위메이드 미르포,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 오딘, 데브 시스터즈, 쿠키런 킹덤 이런 것들 최근에 흥행하고 있는 게임들입니다. 위메이드 얘기를 좀 더 해볼 텐데요. 블록체인 기반의 플레이 투 언을 탑재했는데 그 효과에 대해서 앞서서 좀 거듭 얘기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좀 미르포라는 대단히 어떤 좋은 완성도가 높은 게임 위에 탑재가 됐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인기 높은 IP. 중국에서는 어느 정도 중국에서는 그렇죠? 중국의 리니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리니지라는 게임의 위상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중국에서 미래의 전설 2라는 게임은 중국의 리니지입니다. 그리고 중국의 국민 게임이고요. 예, 그런데 최근에 이제 파노 이슈가 좀 걸려가지고 미래의 전설 4가 좀 파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예, 그런 점에서 그런데 이번에 특히 이제 미르4의 어떤 서구 시장에서 성공의 의미가 있는 게 중국 시장에 들어가지 않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걸 또 보여줬거든요. 예. 그리고 더구나 이제 블록체인 기반의 하나의 이제 플레이 투 언이라는 방식을 도입을 해서 성공을 했기 때문에 향후 이제 한국 게임이 한번 해외 시장에서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게임을 어떻게 전개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하나의 시사를 좀 주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제 블록체인과 게임을 어떻게 결합할 것인가, 그리고 해외 시장에서 특히 한국의 게임을 어떻게 그들의 높은 벽을 넘어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과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만 미래의 전설 4 이번에 이제 그 두 가지 그 게임 같은 경우에 이 두 가지 과제를 다 한번 해결하는 걸 보여줬다, 즉 하나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추세로 간다면 미래의 전설 4가 특히 이제 미국이나 유럽 시장에서 아마 상당 부분 인기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한 걸 해냈네요. 미르4가 중국뿐 아니라 서구 시장에서도 큰 성공을 거뒀고요. 여기에 블록체인을 탑재했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낳고 있습니다. 많은 게임사들이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동반해서 상승하는데 특히 컴투스 같은 기업들도 바닥권에서 갑작스럽게 올라왔습니다. 어떤 게 부각이 됐냐면 이 게임사가 알고 봤더니 올해 3천억 넘게 투자를 했더라. 근데 그 투자 가치가 현재 시가 기준으로 7천억 원이 넘더라.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회자되고 있는데요. 게임사들이 여러 산업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투자 가치도 시장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위정현 회장님께서는 게임사들의 투자 모멘텀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지금 과거에는 이제 우리나라 게임사들이 주로 투자를 이제 개발사에 대한 M&A에 집중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게임 산업이 일정한 좀 그 성장의 한계성을 좀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게임 산업 내에서 축적된 좀 기술적인 자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AI라든지 빅데이터 같은 그런 기술적인 기반과 응용 능력은 우리나라 산업 중에서 게임 산업이 가장 많이 축적하고 있거든요. 가장 우수하고. 그래서 그런 기술적 기반과 그리고 그동안 축적한 어떤 자본력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향으로 지금 뻗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NC 같은 경우는 이제 클랩이라는 이제 엔터 회사를 차려가지고 AI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 플랫폼 즉 이제 K-pop 유니버스? 플랫폼에 예. 유니버스라는 플랫폼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고요. 네네. 그게 일정한 좀 성과를 기대한 정도는 아닙니다만 좀 그게 성과를- 메타버스 플랫폼이잖아요.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라는 그래서 그렇게 결과가 좀 그래서 초기에 런칭이 돼가지고 상당히 이제 NC가 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넥슨이라든지 또 다른 기업들 같은 게 보면 예를 들면 최근에 또 대단히 중요한 어떤 산업 게임의 연장선에서 좀 확과 각광을 받고 있는 게 디지털 휴먼이라는, 예를 들면 최근에 이제 신한은행 광고에 나왔던 로지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처음에 이제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않고 봤다가 사람들이 그게 가상의 인간이라는 것도 충격을 받았던,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그게 이제 휴먼 이게 디지털 휴먼이라고 이제 부릅니다만, 그런 디지털 휴먼이나 또는 가상 아이돌이다 이런 분야의 캐릭터의 하나의 가상 캐릭터를 가지고 하는 비즈니스에 게임사들이 적극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게임에서 축적된 기반에서 그게 이제 메타버스의 한 요소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만, 그게 상당한 아마 산업적 성과를 좀 낳을 수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네. 지금 게임사들이 다양한 방면으로 좀 투자가 하고 있고 그런 성과들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리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종합적으로 이런 플랫폼 기업들, 게임 기업들 모두 글로벌적인 성공을 앞으로 해 나가야지 성장판이 열린다고 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 중에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 라인을 통해서 이미 글로벌 진출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카카오는 이제 카카오 엔터를 통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갈 거고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라고 얘기해달라고 엔터프라이즈도 있기 아, 때문에 죄송합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입니다. 예, 엔터프라이즈는 AI 회사고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네. 게임은 좀 제가 아쉬운 게 뭐냐면 과거에 글로벌화에 가장 성공한 산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2000 초반부터 2010년까지는 전 세계에 한국 게임이 안 들어간 데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게 2010년을 넘어서면서 모바일 게임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게임이 수세적으로 국내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좀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게임이 다시 한번 결국에 게임이라는 것은 글로벌적인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글로벌로 시장으로 나가지 않으면
게임 산업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반대로 글로벌로 나가면 게임 산업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고 또 한 번에 도약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글로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 화두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B3N이라고 하는 B3N, 예. 네, B3N이라고 하는 이 신생 중소 게임사들, 더 많이 성장한 게임사들도 있는데 이 B3N의 활약과 또 기존의 3N의 국내 안주가 아닌 글로벌적인 또 더 큰 노력들 앞으로 기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산업 분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한국게임학회 위정현 회장님과 함께 플랫폼 게임 산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전해드린 내용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이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재 양대 시장은 하락세인데요. 코스피가 0.45% 하락을 하면서 그래도 오전장보다 낙폭을 좀 늘리긴 했지만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오후장 마무리 잘하세요. 고맙습니다.